여기 우즈베키스탄의 낡은 아파트 6층. 한 여자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엔 방금 전달받은 한 장의 병원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희귀 면역 질환,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시력과 장기 기능 영구 손상. 그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은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미 2가지 일을 하며 가족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어머니와 일터에서 크게 다친 뒤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된 아버지. 약이 있긴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해외 특수약은 이 가족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네 인생까지 망치게 할 순 없어. 부모님은 끝까지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장학생으로 이름을 올렸던 한 여학생, 로라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며 커리어를 준비해왔지만 졸업장을 손에 쥔 날 마주한 것은 꿈이 아니라 동생의 병원 진단서와 약값 견적서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부모님이 모두 잠든 뒤 로라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보내온 얼굴도 모르는 한국 남자의 사진. 그렇게 부모님 몰래 서류를 준비하고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시집가기로 결심한 23살의 딸.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을 찾은 우즈벡 가족은 달라진 딸 로라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로라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오래된 아파트 6층. 낡은 창문 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면 벗겨진 회색 벽과 삐걱거리는 계단,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들까지 붉은 빛으로 잠시 물들었다가 금세 어둠 속으로 가라앉곤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이 낡은 아파트 복도 끝 작은 집 안에서도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넷.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로라. 아버지께서 말하길 제가 태어나던 날은 모래바람이 유난히 심했던 봄날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산부인과 병실에서 어머니는 몇 시간을 진통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건설 현장 일을 마치고 자전거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아 병원으로 달려왔다고요. 로라, 그날 아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웃으며 말했고 그때마다 제 머리를 크고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은 늘 시멘트 가루와 흙이 배어 있어 거칠었지만 제겐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인부였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나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에 목이 타들어가도 새벽이면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낡은 자전거에 도구 가방을 싣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을 가로질러 나가던 뒷모습.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해. 내 머리는 아빠 손보다 훨씬 값진 거니까. 어린 제게 가장 익숙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바빴습니다. 낮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바닥을 닦고 쌓인 식판을 치우는 일을 했고 해가 지면 시장 근처 작은 양복점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밤늦게까지 단추를 달고 뜯어진 옷을 기워줬습니다. 2가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부엌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제 앞에는 늘 따뜻한 플로프와 수프 그리고 급식실에서 가져온 빵이 놓였습니다. 엄마 안 피곤해? 제가 조심스럽게 묻곤 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밥 잘 먹으면 엄마는 하나도 안 피곤해.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모를 만큼 어리진 않았지만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일부러 더 크게 밥을 떠먹던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와
얇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지곤 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방 하나에 불만 켜두고 작은 전기난로 앞에 이불을 겹겹이 깔아 내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낮고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 어머니의 잔잔한 숨소리, 제 옆에서 작은 숨결을 내쉬는 이불 속 동생의 체온.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들리면 나는 이 세상 어딜 가도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은 분명 우리 집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배운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6살이 되던 해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힘없이 오므렸다 펴는 눈망울이 큰 아기. 제 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아이샤라고 지었습니다. 로라, 이제 너 언니야. 아이샤 잘 지켜줘야 해. 산후로 얼굴이 헬쑥해진 어머니는 그럼에도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지하게 언니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울면 제일 먼저 달려가 등을 토닥였고 어머니가 야근이 있는 날이면 작은 의자에 올라가 찻주전자에 물을 올려 끓였습니다. 끓는 물을 조심스럽게 식혀서 동생에게 조금씩 먹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른들 눈에는 위험해 보이는 행동이었겠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가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진짜 기둥은 로라야. 아빠도 엄마도 다 쓰러져도 로라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직 키도 작은 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로 이 집을 지키는 멋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칠판 가득 적힌 숫자와 글자, 선생님의 분필 소리,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곧 저는 숫자와 글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 때면 머릿속이 이상할 만큼 맑아졌고 글짓기 시간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종종 제 노트를 들춰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로라, 넌 말을 글로 풀어내는 재주가 있구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난스럽게 부자요. 라고 말한 적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가족이 걱정 없이 사는 삶 정도만 막연히 떠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작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물건을 친구들끼리 사고 파는 행사였는데 대부분은 오래된 장난감이나 책, 머리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버지가 예전에 시장에서 사다 준 작은 수제 팔찌 몇 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기다려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더 크고 화려한 물건들에만 눈을 돌리고 있었죠. 잠시 팔짱을 끼고 생각하다가 저는 공책을 한 장 뜯어 네모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색연필로 조심스럽게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팔찌. 그 옆에는 작게 하트와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얇은 리본을 잘라 팔찌 하나하나에 매달고 책상 위를 정리해 팔찌만 보이도록 다시 진열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들이 하나둘 제 책상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준대. 시험 잘 보게 해주는 거야? 아이들은 웃으며 묻었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을걸? 그 말이 농담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제 팔찌는 반에서 가장 먼저 동이 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선생님이 제 책상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로라, 이건 누가 쓴 거야? 제가요. 선생님은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물건을 어떻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지 아는 것 같구나. 나중에 장사를 해도 회사를 다녀도 분명 크게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칭찬처럼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종이 조각이 제 인생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우리 집 형편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나올 때
저는 동네 언니에게 얻어온 색이 바랜 교복을 꿰매 입었습니다. 동네에 새 스마트폰 가게가 들어서고 반 친구들이 하나둘 휴대전화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집에 있는 낡은 유선전화기를 붙들고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젠간.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늘 끊겼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어머니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이 아무 약속도 되지 못한다는 걸. 저녁마다 식탁 한켠에는 고지서와 영수증이 포개져 놓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아버지 치료비, 그리고 어머니가 일하는 가게에서 빌려 쓴 돈. 어머니는 밥을 먹다가도 잠시 수저를 내려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말 사이로 보이는 흉터와 부어오른 모양.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자재에 크게 다친 뒤로 아버지는 예전처럼 오래 서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일을 하고 오면 저녁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방바닥에 누워 끙끙 앓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어떤 게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꼭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집을 내가 일으켜 세워야 한다. 처음에는 막연한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장은 제 안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자. 경제학을 배우자.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였습니다. 그곳 경제학부는 중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이었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장학금이라는 단어는 제게 꿈이 아니라 생존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창밖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경제 기사를 읽고 통계 관련 책을 찾아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동생 아이샤의 숙제를 도와준 뒤 모두가 잠든 후에야 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이 바자르에 놀러가고 카페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집에 남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글씨를 쓰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저를 말렸습니다. 로라, 좀 쉬어. 너까지 쓰러지면 우린 어떡하니?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노력해서 나중에 우리 가족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나 믿어줘.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학교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감 선생님이 진지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축하한다, 로라. 그 말과 동시에 제 눈앞에 글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경제학부 합격 통지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또 한 줄. 전액 장학금 대상자.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널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다 자랑스러워한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보여드려라.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인 뒤에야 저는 겨우 발을 옮겨 교무실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르슈루트카 창밖으로 겨울 하늘 아래 먼지가 내려앉은 도로와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건 나만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기회야. 대학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캠퍼스에는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의실마다 교수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거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삶을 읽는 것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읽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강의를 들을수록 제 머릿속에는 고향시장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작은 양복점, 사람들이 흥정을 하던 과일가게, 손님이 늘지 않아 걱정하던 구멍가게들.
이런 곳에도 경제학이 필요한 거구나. 과제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찾아 밤새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발표 슬라이드를 보기 좋게 꾸몄습니다. 발표 전날 밤이면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막상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말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이 농산물 시장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품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구조와 투명한 유통 경로를 함께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로라, 넌 숫자를 읽는 눈도 좋고 그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재능도 있구나. 앞으로가 기대된다.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는 꼭 성공해야 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동생 아이샤는 그 사이 많이 자랐습니다. 휴대전화 영상통화 화면 속에서 아이샤는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언니, 오늘 발표 수업 내가 제일 잘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저는 그때마다 손뼉을 크게 쳐주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동생이야. 넌 뭐든지 잘할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화면 속 동생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자꾸 차. 책이 잘 안 보여서 글자를 2번씩 읽어야 해.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싸늘한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늘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피곤해서 그렇대. 검사 좀 더 해보자고는 했어. 너는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하렴. 졸업이 다가오던 마지막 학기, 저는 졸업 논문으로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시장의 가격 구조와 유통 효율성 분석을 선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면화 농장이 투명한 경영과 효율적인 유통망으로 해외 수출에 성공한 이야기를 다루는 주제였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꾸만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우리 고향의 과일이나 밀 혹은 엄마가 만들던 음식들을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꿈은 아직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뛰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검은 학사모와 학사복을 입고 캠퍼스 중앙 광장에 섰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리고 친구들이 졸업장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로라 이스마일로바.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 학장님과 악수를 하고 졸업장을 건네받는 짧은 순간 동안 저는 부모님과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더 이상 생활비나 병원비로 밤마다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졸업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울린 전화 한 통.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로라야. 오늘 졸업식 못 가서 미안해. 아이샤 병원에 다녀왔어.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렸습니다. 왜? 또 검사를 했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면서.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보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데 엄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급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과 아이샤를 데리고 타슈켄트의 종합병원에 갔어요. 병원 진료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동생분은 혈액과 면역계를 동시에 공격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길지만 쉽게 말하면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이어갔습니다.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매우 높고 이게 지속되면 눈의 망막과 주요 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지금도 이미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신장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샤는 어머니 옆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와 특수 생물학적 제제를 함께 써야 합니다.
문제는 이 약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용이 한 달에 미국 돈으로 약 $700 정도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6개월 안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력과 장기 손상이 영구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을 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700, 6개월, 장기 손상. 그 세 개의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어머니는 아이샤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숫자를 대뇌었습니다. 한 달에 $700, 1년이면 $8,400. 우리 집 3년 수입과 비슷했죠. 며칠 뒤 기숙사를 정리하고 집에 내려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부모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한테도 빌려보고 정부 지원도 알아볼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 집 형편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집에서 그 돈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2주 동안 저는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의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몇 군데서 면접 제안이 왔지만 초봉은 한결같았습니다. 월 50만 원, 많아야 60만 원. 경력이 쌓이면 오를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동생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했죠. 은행 대출도 알아봤습니다. 담보가 없고 아버지의 신용도 좋지 않아 문이 닫혔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씩 문이 닫힐 때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정말로 방법이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밤 대학 동기 채팅방에 한 친구가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언니 한 명이 한국으로 시집 갔는데 요즘 집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보낸대. 부럽다 진짜.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 국제결혼, 집도 사고 용돈도 보내준다고? 저는 몰래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 국제결혼. 수많은 중개 사이트와 후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글은 성공 사례였고 어떤 글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경제학을 전공한 저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취업하면 최소 1년 뒤 안정, 동생은 6개월 시한. 대출은 불가능. 국제 결혼하면 즉시 계약금 받고 한국은 급여가 높으니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돈을 보내주면 된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부모님 몰래 한 중개업체에 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자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상남도 과수원 운영 40세. 평범한 얼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의 눈을 지킬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어. 그날 밤 가족이 모두 잠든 뒤 저는 혼자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와 약값 견적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칠 전 출력해 놓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농촌 지역 국제결혼 안내. 부모님께선 분명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딸을 남의 나라로 보내서 그런 결혼을 시킬 순 없다라고 말할기에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머릿속에서만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누군가 자기 미래를 내놓아야 한다면 그건 나여야 해. 저는 동생 아이샤가 자고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저는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이샤. 언니가 지켜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의 결심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 날씨, 한국 시골 생활, 국제 결혼 후 적응 과정. 검색 기록은 날마다 길어졌고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체 담당자와는 이미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로라 씨, 한국 남성분이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화상통화 일정을 잡을까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부모님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마다 말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이샤를 병원에 데려가느라 바빴고 아버지는 발목 통증 때문에 밤마다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삼촌한테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쪽도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렵다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이 모양이 아니었으면.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개업체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상통화 일정 잡아주세요. 화상통화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저는 친구 집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실제로는 가까운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화상통화 링크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사람. 이름은 김민수. 40세, 과수원 운영, 부모님과 함께 거주. 화면 속 그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민수입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표정은 긴장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로라 씨 프로필 봤습니다. 대학도 나오시고 경제학 전공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하는데 학력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동생을 살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화상통화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중개업체에서 통역해 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수원을 보여주었고 부모님 이야기를 했으며 결혼 후에는 저를 잘 대해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크지 않지만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십니다. 로라 씨가 한국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뒤 중개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로라 씨 어떠세요? 진행하실 건가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은 밤하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별자리를 찾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곧 여기를 떠나게 될 거야. 그것도 아주 먼 곳으로. 일주일 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중개업체에서 계약서와 일정표가 이메일로 도착했고 비자 서류를 준비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수저를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저 한국으로 시집갈 거예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국제 결혼이요. 한국 남자분이랑 결혼해서 거기서 살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로라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결정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아이샤 약값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제가 여기서 취직해봤자 월급이 60만 원도 안 돼요. 친척들한테도 다 물어봤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6개월 안에 치료 시작 안 하면 아이샤가 눈을 잃어요. 제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로라야. 넌 이제 막 졸업했잖아. 네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엄마, 나는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제학 배우면서 배웠어요. 최선의 선택이 뭔지. 지금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이런 식으로 딸을 보낼 순 없어. 아빠, 이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울었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 아이샤만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니야. 저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언니는 항상 한국에 가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동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샤는 제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류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비자 신청, 건강검진, 혼인신고 서류. 중개업체는 모든 것을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 주었습니다. 3주 뒤 출국 예정입니다. 한국 도착하시고 나서 2주 안에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3주.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해서 따라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 말들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김민수 씨와는 몇 차례 더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부모님도 한번 화면에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세아가 반갑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내 가족이 되는 거구나. 출국 1주 전 중개업체에서 첫 송금이 들어왔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들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로라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치료 시작하면 괜찮을 거래. 정말 고맙고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낡은 벽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동생 아이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샤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해? 언니한테 편지 쓰는 거야. 아이샤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언니가 한국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약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할게. 언니 자랑스러운 동생이 될게. 사랑해, 언니. 저는 그 편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이샤. 출국 당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았고 아버지는 핸들을 꼭 쥔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샤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로라, 자주 연락해야 해. 네, 매일 할게요. 아이샤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보고 싶을 거야. 나도. 넌 치료 잘 받고 꼭 건강해져야 해. 응. 고마워, 언니. 출국장 문을 지나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이샤. 세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로라. 네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마.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남자 한 명.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5시 형광등 불빛 아래로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얼굴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체구, 어색한 미소, 손에 든 작은 종이 팻말. 로라 씨 환영합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짐 카트를 대신 잡았고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힘들었죠? 차로 갈게요. 네, 와줘서 고마워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차는 낡은 소형 트럭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오르자 흙냄새가 났습니다. 좀 지저분해요. 원래 과수원 1단일 때 쓰는 차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하늘, 지나가는 빌딩들, 간판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건물들. 도시를 벗어나자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집은 좀 작아요. 괜찮겠어요? 네, 좋아요. 3시간을 달려 차는 작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낮은 건물들, 좁은 도로, 간간히 보이는 노인들. 차는 3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1층이 우리 집이에요.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에 가까운 1층 현관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복도와 작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부엌 1칸. 창문은 반쯤 땅 아래였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로라 씨 방이에요. 그는 오른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하나, 싱글 침대, 낡은 옷장. 일단 짐 풀고 좀 쉬어요. 11시쯤 되면 부모님 댁 가서 점심 먹을 거예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집도 낡았지만 적어도 햇빛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다행이다. 연락 많이 해야 해, 로라. 11시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라 씨 준비됐어요? 다시 트럭에 올라탔고 20분을 더 달렸습니다. 읍내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고 좁은 농로 끝에 단층 주택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부모님 집이에요. 과수원도 여기 붙어 있고요.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느라 고생했지? 얼른 들어와 밥 먹자. 집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좁은 거실, 낮은 식탁, 벽에 걸린 달력과 액자들. 시아버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한국 음식 처음 먹어보지?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사용법이 서툴렀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다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민수 씨가 포크를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 며느리 젓가락질부터 배워야겠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과수원으로 나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과수원이야. 한 3,000평 정도 돼. 사과가 주로고 배도 조금 있어. 끝없이 펼쳐진 나무들. 겨울이라 잎은 없었지만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봄 되면 꽃 피고 여름 되면 열매 달리고 가을 되면 수확해. 그때 되면 너도 나와서 일 꺼들어야 해. 네. 민수가 혼자 하기엔 힘들거든. 네가 민수 잘 도와줘야 해. 알겠지? 네. 시어머니의 말투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무뚝뚝해요.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네, 괜찮아요. 적응하는 거 힘들겠지만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빌라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자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비행기에서의 피로, 낯선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겨울 과수원은 생각보다 한가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죠. 며칠 동안 집안 정리를 마친 뒤부터는 낮이면 읍내로 나가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작은 식당들에 들러 따뜻한 국물을 먹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는 한국 음식 이름과 간단한 표현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칼국수예요. 김치랑 면이랑 같이 먹어봐요. 이건 순두부찌개. 조금 매우니까 조심해요. 저는 낯선 맛에 놀라면서도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저에게 맞는 겨울옷을 골라주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니트, 장갑과 목도리까지 하나씩 챙겨주며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겨울 길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버텨요. 값이 마음에 걸렸지만 굳이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옷을 입어보고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과수원 일이 끝나면 민수 씨는 일부러 빌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뒤 거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테이블에 마주 앉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는 공책을 펴고 기본적인 문장들을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따라 읽으며 한 글자씩 입에 익혔습니다. 발음이 어색해져서 뜻이 달라져 버리면 둘 다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이 그 자리를 몇 번 채우고 나자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낮 시간에는 민수 씨가 빌려준 노트북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 강사의 목소리에 자막을 따라 읽고 공책에 단어를 적어 두었다가 저녁에 다시 꺼내 보여주면 그는 일부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한국 음식, 한국 겨울 공기까지 조금씩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적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픈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읍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로라, 공장 일은 힘들 텐데 괜찮겠어? 민수 씨는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빨리 돈 벌고 싶어요. 아침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평일 내내 서서 단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지만 한 달 뒤 180만 원이라는 돈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약값을 보내고 남은 돈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의 패딩을 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제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패딩을 받아든 시어머니는 뭐하러 이런 걸 사왔냐며 핀잔을 주셨지만 그날 밤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빌려 한국어 강의를 듣던 중 실수로 바탕화면의 폴더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작년 매출.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농사는 힘들게 짓는데 중간 상인에게 넘기는 가격이 너무 낮아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오빠, 우리 사과. 인터넷으로 직접 팔아보면 어떨까요? 인터넷?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제가 해볼게요. 요즘 사람들은 생산자가 직접 파는 걸 더 좋아해요. 제가 사진도 찍고 글도 써서 올려볼게요. 그날부터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퇴근하면 밤늦게까지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케팅 포인트는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미녀가 남편과 함께 키운 꿀사과. 제가 사과 바구니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대문에 걸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녀 외국인 며느리가 직접 파는 사과라니 신기하네요. 기특해서 주문합니다. 라는 댓글과 함께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두세 건이던 주문이 몇 달이 지나자 수십 건, 수백 건으로 폭발했습니다. 공장 월급보다 사과 판 돈이 훨씬 많아지는 날이 오자 민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로라야, 이제 공장 그만두자. 당신 덕분에 우리 과수원이 살았어. 이제 이 일만 맡아서 해줘. 그렇게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로라의 사과밭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몇 배나 뛰어올랐고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우리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살림이 폈어. 그해 여름 가족회의 끝에 시아버지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세아가 이건 다 네 덕분이다. 앞으로 과수원 수익의 20%는 무조건 네 몫으로 주마. 첫 달 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평균 월급의 거의 4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고 조용히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동생 약값, 50만 원은 우리 부부 생활비,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 계산을 마친 뒤 저는 그날 저녁 바로 우즈베키스탄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약값 보냈어요. 과수원이 잘 돼서 이제 공장 안 다녀도 매달 꼬박꼬박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로라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맙고 미안하다. 아이샤는 많이 좋아졌어.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로라의 사과밭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맛과 품질 그리고 우즈벡 며느리라는 스토리텔링이 입소문을 타면서 홈쇼핑 진출 제안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30분 만에 준비한 수량이 모두 매진되었고 나중에는 사과가 없어서 못 파는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창고에 사과 상자가 쌓여 있을 틈이 없었고 배송 트럭이 매일 마당을 드나들었습니다. 가난했던 시골 과수원이 지역 명물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겨울 그해 설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오빠, 이번 명절에 어머님 아버님께 선물 사드리고 싶어요. 무슨 선물? 안마의자 하나 놓아드리면 어때요? 안마의자는 분명 큰 돈이었지만 지난 몇 달간 조금씩 아껴 모아둔 돈과 이번 달 수익 배분을 더하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고 아버지도 요즘 다리 아프다고 자주 하시잖아요. 평생 일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함께 읍내 전자제품 매장을 돌며 가격도 합리적이고 기능도 괜찮은 안마의자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에 들러 가장 좋은 등급의 한우 선물 세트도 함께 포장했습니다. 설 당일 시댁 거실 한가운데에는 새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민수 씨는 포장을 벗기고 전원을 연결한 뒤 어색한 얼굴로 서 있는 시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게 집에서 사용하기에 좋대요. 처음에는 뭐 이런 비싼 걸 샀냐며 손사래를 치던 시어머니도 실제로 안마의자에 앉아 등을 맡기고 나서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 버튼을 눌러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고 기대 앉으셨어요. 주방에서는 한우 구워지는 냄새가 퍼졌고 식탁 위에는 고기와 각종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새해기 아니었으면 평생 이런 날이 있었겠니?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부모님 표정 봤지? 진짜 좋아하시더라. 내 와이프 최고야.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이샤 약값 보낼 수 있는 것도 부모님께 선물할 수 있는 것도 다 오빠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고마워요, 오빠. 그 사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조금씩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꾸준한 약 치료 덕분에 동생 아이샤의 증상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통화 속 아이샤의 얼굴은 예전보다 혈색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약을 조금씩 줄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상통화에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라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대로 관리 잘하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대.
나 그 말 듣고 검사실에서 그냥 울어버렸어. 그때 아이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공부하고 싶어. 나중에 몸 괜찮아지면 언니가 다닌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같은 과에 도전해볼까? 당연하지. 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대 경제학부의 자매가 나란히 이름 올리면 얼마나 멋있겠어. 언니가 다 도와줄게. 몇 년 뒤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샤는 병이 거의 완치되어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어렵게 준비하던 입시에서도 언니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해냈어. 합격증 사진을 보내온 동생의 문자에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이고 어루만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을 무렵 로라의 사과밭은 더 이상 작은 시골 과수원이 아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기고 명절마다 선물 세트 주문이 밀려들었죠. 민수 씨와 저는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제 반지하에서 탈출할까? 중개사를 여러 번 만나고 대출 조건을 계산하고 통장 잔고를 수십 번 확인한 끝에 우리는 읍내의 신축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낮은 천장과 습기를 견뎌야 했던 1층 빌라 대신 햇볕이 온 집에 깊숙이 들어오는 집. 방 3개에 욕실이 2개 있는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민수 씨는 그 작은 방문을 열어 보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긴 나중에 아기 방 할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 방의 용도를 확실히 정해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점을 바라보며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딸, 언니, 며느리, 아내에 이어 엄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간직해 온 소망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빠, 가능하면 이번에 우즈벡 가족들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아기 태어나는 거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민수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젠 우리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 여권과 비자 서류를 챙기고 초청장을 보내고 서류를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 출산 준비와 초청 준비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고 뱃속에는 우리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날아온 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사이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부모님, 그리고 대학생이 된 내 동생 아이샤. 로라야. 언니. 세 사람은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짐을 나눠들며 우즈베거로 준비해 온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에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는 민수 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 속에는 우리 딸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기 전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 댁에 들러서 점심 먹고 저녁에는 우리 집으로 갈게요. 괜찮으시죠? 저는 통역을 해주었고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계속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정말 발전한 나라구나. 아이샤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익숙한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곧 시댁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와 계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얼른 통역을 해주었고 양쪽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우즈벡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주자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각종 반찬들. 우즈벡 가족들은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한 입 한 입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식사 중간중간 양쪽 부모님은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로라 덕분에 우리 집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말을 통역해 주자 우즈벡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우리는 시댁을 나와 신축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동생 아이샤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 사실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 나 때문에 이런 선택했잖아. 아니야, 네 덕분에 한국에 와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걸?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꼭 끌어안았어요. 착하고 소중한 내 동생. 며칠 뒤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되었고 민수 씨는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가족들도 함께 출발했어요. 시아버지는 묵묵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고 양쪽 어머니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복도 끝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작은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저는 병실로 옮겨졌고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병실로 들어왔죠. 어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보다 제 얼굴을 먼저 살피셨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시어머니도 조용히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로라야,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했어. 민수 씨는 제 옆에 앉아 웃으며 한참을 아기만 쳐다봤어요. 언니, 아기가 왜 이렇게 작아? 동생이 놀라서 묻자 가족들은 웃음이 터졌죠. 그 순간 이 작은 생명이 두 나라와 두 가족을 완전히 하나로 이어 주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가족들이 돌아간 뒤에도 저희는 매주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눴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샤는 대학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때로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지친 얼굴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는 활발한 아이로 자라났고 과수원은 로라의 사과밭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 세트 주문이 밀려들었고 SNS에는 로라 씨 사과 정말 맛있어요 라는 후기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어. 한국으로 가. 아이샤는 한 학기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아이샤는 건강해져서 살도 좀 오르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샤는 교환학생 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주말이면 과수원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아이샤는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며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죠. 그 과정에서 아이샤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강의를 듣던 한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별 과제를 함께하는 사이였지만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앞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뒤에도 둘은 연락을 이어갔고 아이샤는 졸업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결혼 소식을 전해줬죠. 언니, 나도 결국 한국 남자랑 결혼하네. 언니 따라 한국에 정착하려고. 결혼식 날 양쪽 부모님이 다시 한국에 오셨고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아이샤 부부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두 집 식구가 모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이샤 이모를 무척 따랐고 거실에서는 늘 두 나라 말이 뒤섞인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샤는 평소와 달리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이샤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몇 달 뒤 아이샤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저는 틈나는 대로 아이샤 집을 오가며 동생을 도왔습니다. 민준이를 키우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떠올리며 수유 간격을 맞추는 법, 아기 재우는 요령, 병원 상담 시 체크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그대로 살았다면 서로 화면으로만 얼굴을 봤을 겁니다. 지금은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서 살기에 직접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주말이면 두 집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민준이는 사촌 동생을 잘 돌봐주고 아이샤의 딸 소연이는 오빠를 졸졸 따라다녔죠. 부엌에서는 저와 아이샤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거실에서는 두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며 과수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탁에는 한국 음식과 우즈베키스탄 음식이 함께 올라왔고 두 나라 말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거실에서는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결혼은 결국 저 자신의 삶도 동생의 삶도 그리고 두 가족 모두를 살리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과수원에는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온라인 주문 알림이 울려 퍼지고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로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